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바가 어떤 언어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바가 상당히 인기 있는 언어인데 지금은 조금 이제 그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해요. 파이썬이 좀 더 많이 올라가서 뭐 인공지능 쪽 가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처리할 때 파이썬을 또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자바의 어떤 중요도 또 자바가 실제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어디서 많이 쓰였냐면은 웹 프로그램의 백엔드에서 스프링 라이브러리 뭐 이런 거 통해서 이제 많이 쓰였는데 이제 웹 프로그램의 백엔드도 또 파이썬으로도 또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PHP 같은 것도 많이 썼기 때문에 약간의 중요도는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가지고 뭔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컴퓨터 공학도로 뭔가 이제 해보려고 뭔가 언어 갖고 뭔가 구현을 해보려고 했을 때 배우기가 쉽고 쓰기가 좋은 언어는 뭐 파이썬도 그런 면이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자바가 좀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 자바, 파이썬 세 개 중에 제 마음에 드는 언어가 뭐냐 하면은 저는 자바를 제일 좋아하고요.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나의 주 언어가 없다 그러면 이번 학기에 자바를 좀 배우고 내 주 언어를 자바로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게 어떨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라는 언어는 선이라고 하는 지금은 없는 회사에 있던 개발자들이 만든 언어입니다. 예전에는 PC라는 시장 말고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시장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PC들이 워낙 성능이 좋아져서 굳이 워크스테이션이라는 PC보다는 조금 성능이 높은 어떤 서버급 그런 시장이 조금 없어져서 이 선이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요때만 하더라도 선이 되게 큰 비중을 우리 IT 업계, 컴퓨터 업계에서 많이 차지하던 그런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있던 사람들, 저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하고 패트릭 노튼이라는 사람이 만든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처음부터 자바라는 언어로 이름을 가지진 않았고 오크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최종적으로 출시될 때는 자바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고요. 이 사람들이 이 언어를 왜 만들었냐 하면은 가정용 가전제품에 이제 인베이디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만들어서 예, 가전제품들은 이제 칩들로 뭔가 다 만들어져서 기계적으로 뭔가 기능들이 동작했다 그러면 지금은 많은 경우에는 CPU랑 메모리 같은 컴퓨팅 장치가 가전제품에 들어가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능들이 구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많이 변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인베이디드 환경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할 새로운 언어를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자바입니다. 그런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 언어가 갖게 된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해석 기반이고 또 하나는 강건성을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PC에 돌아간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에는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으면 안 좋겠지만 근데 인베이드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있으면은 그거는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아예 판매에 되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게임을 하다가 죽어도 짜증은 조금 날 수는 있어도 세이브가 됐다 그러면 그 위치부터 다시 또 게임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냉장고가 돌아가는데 오류가 생겨가지고 음식이 다 상해.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뭐 세탁기가 오동작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언어 자체를 설계할 때부터 만들자. 그래서 강건성을 매우 중시했고요. 해석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C나 C++는 해석 기반이 아니라 이제 컴파일 기반입니다. 컴파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드리면 하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 코드를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실행 코드라는 건 우리는 고급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 작성하죠.
그럼 이 작성된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그 돌리는 PC에 있는 CPU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니에요. CPU가 그거를 동작시키기 위해선 CPU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어로 바꿔가지고 그 기계어를 CPU가 실행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컴파일 방식은 실행 파일을, 기계어로 된 실행 파일을 exe 파일이 되는 거죠. 실행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 해석 기반은 실행 파일을 만들지 않고 그 고급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거를 번역하면서, 순서대로 번역하면서 그때그때 번역해가지고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속도는 누가 더 빠르겠어요? 미리 다 번역해 놓은 게 빠르겠죠. 빠르지만 또 인터프리트 방식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이 인터프리터, 우리가 이제 여러 컴퓨팅 환경에서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돌려야 된다. 구현해 가지고 완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컴파일 방식에서는 각 운영체제나 다른 컴퓨팅 환경마다 컴파일러를 만들어야 돼요. 컴파일러. 근데 해석 방식에서는 컴파일러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모두 똑같은 컴파일러를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맥에서 돌아가는 컴파일러하고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컴파일러하고 여기서 돌아가는 컴파일러가 조금은 다르게 돼야 되겠지만, 실제 얘가 만들어내는 요 번역된 요 코드는 기계 코드가 아니에요. 기계 코드가 아니라 기계어로 번역될 수 있는 중간 코드가 되는 거예요. 고급 프로그램 언어는 아니지만 우리는 자바라고 하는 언어 갖고 만들고 그거를 자바 컴파일러 번역하면 기계어는 아닌 어떤 바이트로 되어 있는 코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어디서든지 실행할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코드를 그 환경에서 번역해 가지고 기계어로 바꿀 수 있는 요 인터프리터들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인터프리터들만 만들면은 어디서든지 요 중간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요 상태 그대로 여기서도 실행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실행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베이디드라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각 인베이디드들은 똑같은 CPU를 안 쓴다는 거죠.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유럽에 있는 무슨 전자회사 필립스나 이런 데나 또 일본에 있는 소니사나 뭐 이런 데서 쓰는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CPU들, 인베이디드에 쓰는 CPU들은 뭐 PC는 다 인텔 거 쓰는 거, 인텔 호환 CPU를 쓰지만 그 가전제품이나 이런 인베이드에는 다양한 그 CPU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에 각각 맞는 컴파일러 만들어서 실행 파일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저렴하고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베이디드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보다는 이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파이썬이 이런 방식이죠. 파이썬도 이제 다 실행 파일을 만든 다음에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인터프리터,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여러분이 작성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해석하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이 느리지만 저런 똑같은 환경에서 실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관리하는 주체가 여기서는 이 JVM에는 인터프리터가 하게 됩니다. 이 방식에서 누가 하냐면 운영체제들이 하게 돼요. 운영체제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운영체제보다는 깊게 자세히 관찰하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코드 실행을. 그런 면에서 또 이점이 있다. 운영체제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실행되는 코드들을 관리하고 뭔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점이 있어서 이제 자바는 이런 인터프리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조금 속도가 느리지만 여러 그 원래 목표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바는 이제 만들 때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언어가 C++ 언어였어요.
요 자바를 만들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은 C++에서 있는 문법을 그대로 따라하자. 그래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에 있는 걸 모두 갖고 온 건 아니고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되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for문이라든지 if문이라든지 뭐 이런 변수를 선언하는 거라든지 함수를 정의하는 것들이라든지 다 기존에 여러분이 배웠던 C++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로 만들면서 문법은 C++를 그대로 따라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기존에 C++로 프로그램을 많이 작성했던 개발자들이 손쉽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이제 기대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특징, 해석 기반, 강건성, 객체지향이라는 특징을 갖게 된 겁니다. 자바는.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C++ 따라했고 그 당시에 가장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던 객체지향 패러다임 형태로 프로그램할 수 있게끔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C++는 C와 호환이 돼야 된다는 제약 조건을 갖고 있지만 자바는 새롭게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도 없이 이제 자기가 C++에서 필요하다. 프로그램 개발할 때 꼭 필요하고 강건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만 골라온 거예요. 골라서 이제 자바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우리가 자바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얘를 바로 기계어로 바꿔서 실행 파일 만들어 실행하는 게 아니라 자바 소스들을 우리가 컴파일하게 되면 중간 코드라는 걸 만들고 이 중간 코드라는 개념을 만든 이유는 어떤 컴퓨팅 기계든지 똑같이 실행할 수 있게 요것만 있으면 중간 코드만 있으면 요거는 안 변해요. 어느 환경 가든지 바이트로 단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환경이든지 쓸 수가 있고요. 이 중간 코드들은 여기에 나오는 JVM이라고 하는 그 중간 코드를 이해해서 그 목적 컴퓨터로 바꿔줄 수 있는 기계로 바꿔줄 수 있는 그것만 만들면 되겠고 요것들은 다 자바 회사에서 만들어서 합니다. C++는 또 조금 차이 나는 게 C++ 언어는 특정한 회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C++는 어떤 회사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기업에서 여러 컴파일러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죠. 근데 자바 컴파일러는 여러 곳에서 만들지 않아요. 어디서 만들어요? 그냥 자바를 소유하고 있는 현재로는 오라클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 점도 또 차이가 있죠. 파이썬 같은 경우도 어떤 기업의 소유는 아니지만 재단이라는 게 있어서 그 재단에서 만들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C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컴파일러가 있고 그누라고 하는 데서 만드는 게 있고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의 그 중간 코드를 다른 말로 바이트 단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데 JVM이라는 해석기만 있으면 실행이 가능하고 또 중요한 특징이 실행하는 환경과 무관하게 그 결과는 동일해요. 어떤 환경이든지 실행 결과는 차이가 없어야 된다. C와 C++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차이가 있을 수 있냐면 C and C++의 경우에는 int라는 타입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PC에서는 현재 int가 몇 바이트의 공간을 차지해요? 4바이트, 32비트를 차지해요. 근데 다른 뭔가 뭐 이런 정구 같은 데 들어가는 OS에서는 int가 그보다 작을 수도 있죠. 뭐 2바이트, 16비트일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동작하게 되면 오버플로 나지만 PC에서 하면 오버플로가 안 날 수 있고 PC에서는 오버플로 나는 게 또 int가 32비트가 64비트면 오버플로가 안 날 수 있죠. 그렇지만 자바는 그런 게 없어요. 어디서나 똑같은 코드, 손목시계에서 동작시키나 핸드폰에서 동작시키나 뭐 패드에서 동작시키나 다 똑같은 자바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결과는 차이가 없다. 그게 이제 인베이드 소프트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목표로 했고요. 강건성을 중요했고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바 언어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뭐 별로 호응이 없었어요. 그거 뭐 니네들 만들면 뭐 우리가 꼭 갖다 써야 돼? 뭐 이런 생각으로 굳이 자바 언어를 가져다가 뭔가 새로운 응용을 만들거나 할 그런 뭔가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또 어떤 추세가 있었냐면은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홈페이지들을 막 만들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 홈페이지를 해봤자 지금과 비교하면은 별거 없는 그냥 텍스트와 이미지만 있는 단순한 그런 페이지들을 사람들이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노튼하고 이 그 만든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자바를 뭔가 조금 더 홍보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게끔 하고 싶은데 뭐 수단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필요했던 브라우저라는 걸 만들었어요. 브라우저. 지금은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 많이 쓰고 뭐 맥에선 사파리 쓰고 뭐 에지 쓰고 이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썼던 가장 유명했던 브라우저 중에 하나가 넷스케이프이라는 브라우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이런 핫자바라고 하는 자바 언어로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공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쓰라고 준 거예요. 근데 가져다가 써보니까 별로 성능도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근데 다른 것들과 달리 차별점이 있었어요. 그 차별점이 뭐냐면은 웹 서버에 가면은 뭐만 있었냐면 예전에는 HTML 파일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뭐가 있냐면은 자바 소스를 그 HTML 파일과 같이 거기다가 놓을 수가 있었어요. 놓고 그 HTML 파일 안에다가 그 코드를 실행하는 링크를 넣어 놓을 수 있었어요. 링크를 넣어 놓으면 코드가 어디서 실행이 돼요? 브라우저 내에서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코드가 여기서 실행이 된다. 지금은 뭐 당연히 코드가 실행되죠.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는데 초기에는 그런 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자바 코드는 어떤 컴퓨터든지 뭐만 있으면 실행할 수가 있어요. JVM만 있으면 실행이 되는 거죠. 똑같은 코드인데 이게 맥이든 핸드폰이든 뭐든 간에 거기에 JVM만 있으면 실행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차이도 없고.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동적 컨텐츠를 뭐 코드로 만들면 뭐 못할 게 없는 거죠. 게임도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 이런 형태로 우리가 동적 웹 서비스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성부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웹 쪽의 발전도 있었지만 자바에 대한 인기가 많이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바가 요걸로 이제 떴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코드를 브라우저 내에서 링크만 걸어놓고 이제 서버에서 이렇게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실행 파일이 웹 서버에 있어요. 그럼 걔를 내가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 실행하면은 뭐가 문제일까? 막 함부로 여러분들이 웹에 있는 코드 갖다가 내 컴퓨터에 실행하면 약간 불안하잖아요. 바이러스니 뭐 악성 소프트웨어니 불안하잖아. 근데 약간은 덜 불안할 수가 있어요. 왜? 누가 그 실행을 제어해요? 브라우저가 아니라 JVM이 그 인터프리터가 제어하는 거예요. 그럼 이 JVM만 잘 만들어 놓으면 얘가 이상한 짓 하면은 그걸 못하게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운영체제가 막는 게 아니라 JVM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안전성도 기존에 이렇게 코드를 실행하는 것과는 또 다른 안전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뭐 지금은 저렇게 자바로 애플릿을 만들어서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웹 기술들이 발전했지만 처음에는 되게 신기한 거였죠. 다른 것들은 못했으니까. 다른 브라우저들은 그런 아이디어도 없었고 없는 거고. 그리고 자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이제 중간 코드를 만들고 JVM이라는 것만 있으면 어디서나 똑같은 결과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바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 다닐 때는 아주 오래전인데 늘 이거를 띄워놓고 보긴 했어요. 저게 이제 자바로 작성된 애플렛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 당시에는 박찬호 아나? 박찬호가 LA 다저스에 있을 때 이제 저 경기를 보기 어려우니까 연구실에서 이제 공부한다 치고 컴퓨터로는 저거 띄워놓고 이제 경기만 하면 봤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저런 중계를 많이 하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저런 중계를 하는 형태가 이제 드물었었는데 이제 저런 것들도 자바로 쉽게 짜서 서비스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금은 저런 걸 만드는 용도보다는 이제 서블렛 형태로 웹 서비스의 백엔드 기술로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자바가 아직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둘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안드로이드, 애플 말고 안드로이드 API가 자바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도 모바일 프로그램 할 때도 자바를, 물론 자바 말고 다른 걸 이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API는 자바 언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가 이제 크게는 웹의 백엔드,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모바일 응용을 개발할 때 기본 API 언어로 자바가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유용한 거고, 여러분들은 저런 용도로 말고도 그냥 그 컴퓨터 공학부에서 뭔가 공부를 하고 학습하면서 프로그래밍 연습하고 이런 거 할 때 어떤 언어 갖고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쓰기 편한 언어가 제 생각에는 자바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C++로 하면은 성능도 좋고 하지만 C++는 조금은 언어가 복잡해요. 근데 그런 복잡한 게 싫고 좀 단순한 언어가 좋으면은 그러면 자바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도 답이 될 수 있지만 파이썬은 자바보다 더 느려요. 속도 면에서는. 그래서 조금은 특이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C, C#, C++ 좀 비슷한 스타일의 언어인데 쓰기 편한 언어. 그게 이제 자바 아닐까. 물론 자바랑 C#은 또 비슷해요. C#은 자바 만드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유사하게 만든 언어가 C#입니다. 그래서 C#하고 자바는 뭐 비슷한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이제 처음에는 새 버전들이 듬성듬성 뭐 2년에 한 번 나오기도 하고 막 5년에 한 번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매 6개월마다 이제 자바의 새 버전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제 이렇게 매번 고정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고요. 자바가 이제 새로 버전이 나오면서 여러분 이렇게 언어의 어떤 기능이 추가되기도 하는데 언어의 기능이 추가가 안 돼도 라이브러리는 계속 갱신이 되고요. 개선이 되고요. 라이브러리만 개선이 될까? 또 뭐가 개선이 될까? JVM 자체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JVM이 개선이 되면 뭐가 좋아져요? 자바가 실행되는 속도나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바가 새 버전이 나왔는데 뭐 언어에 큰 변화는 없어. 그러면 주로 뭘 많이 신경 쓴 거예요? JVM 자체. 근데 그 JVM이 개선된 거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 크게 와닿진 않죠. 이제 와닿진 않고 우리는 이제 조금 살펴보는 건 이제 언어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 변화들이 좋은 기능인지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기능인지. 근데 이렇게 새로운 언어에 새 기능들이 들어오면은 그 불필요한 기능을 새로 추가하진 않겠죠. 보통 이제 언어에 어떤 기능을 추가하면은 조금 더 언어를 간결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 아니면 강건성을 높여줄 수 있는 기능, 강건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 뭐 이런 효율성, 간결성, 효율성, 강건성, 요 세 가지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어떤 기능이
나오면 그 기능을 익히고 필요하면 잘 이제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7 이전까지는 이제 오라클이 아니라 선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관리를 했었고, 7부터 이제 오라클이 선사를 인수하면서 자바도 같이 인수해가지고 이제 오라클 DB 회사죠. 이 오라클에서 지금 계속 DB를 이제 자바의 버전들, 새 버전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바 버전들 중에는 LTS 버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LTS는 Long Term Support예요. 그래서 얘는 계속 지원을 해줘요.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발생하면 보안 문제가 있으면 패치를 계속 해줘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6개월 지나면 새 버전이 나오죠. 그러면 그 다음엔 얘네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안 합니다. 보안 문제가 있더라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떤 응용을 자바를 이용해서 개발한다. 그럼 어떤 걸 이용해서 개발해야 되겠어요? LTS 버전 갖고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학습하는 입장이니까 늘 새 버전이 나오면 새 버전 깔아서 쓰시면 돼요. 그 6개월 뒤에 지원 안 하면 뭐 어때? 그럼 걔 버리고 또 새 버전 깔아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새 버전에 있는 새 기능도 써보고 기존에 내가 그거를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지? 얘를 새 기능 쓰면은 어떤 점이 좋아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월에 22 버전이 나왔고 나왔나 안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제 곧 9월이니까 23 버전 23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프리뷰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리뷰. 그래서 프리뷰는 공식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언어에. 그래서 써보세요라고 해놓고 이제 기능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기능을 쓰고 싶으면 옵션으로 프리뷰 기능을 쓰겠다고 옵션을 주시면 이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프리뷰된 기능은 나중에 정식으로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반응들을 보고 보완도 되고 아예 정식으로 되거나 아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3 버전에 텍스트 블럭이라는 게 프리뷰로 들어왔고 14에서도 계속 프리뷰로 가다가 15에 정식으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능들은 프리뷰로 가다가 없어져요. 아, 이거 아니다. 사람들이 별로 필요 없다든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조금 바뀌기도 하고 처음에 출시된 형태 말고 변형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리뷰 형태대로 이제 새 기능들을 바로바로 넣는 게 아니라 그 자바 개발자들이 충분히 쓰게끔 해보고 어떤 그 피드백을 받아보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 확정하고 아니면은 확정을 안 하거나 보완해서 다시 프리뷰로 계속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라이브러리 수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다가 비슷한 수로 유지되고 있거나 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이는 숫자들은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죠. 클래스예요. 클래스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클래스의 개수는 안 늘고 클래스에 뭐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 메소드만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string이라는 문자를 처리하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걔는 아주 초창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클래스가 버전 2부터 현재 버전 23까지 똑같은 형태일까요? 똑같은 형태는 아닐 거예요. 더 뭐 필요한 메소드가 추가되거나 기존에 있던 함수 중에 문제가 있는 함수는 디프리케이트 해가지고 쓰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선들이 클래스 수가 별로 증가가 안 됐으니까
별로 새로 추가하는 게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클래스에 원래 있던 클래스인데 거기에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바의 또 하나의 이점은 라이브러리가 상당히 풍부해요. 라이브러리가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물론 파이썬도 풍부하죠. 근데 파이썬 라이브러리 자체가 풍부하기보다는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다가 쓰는 표준 라이브러리는 아니죠. 파이썬에. 그렇지만 막 찾아보면은 쓸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넣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바는 표준 라이브러리 자체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쓰기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를 쓰다 보면은 그 편리한 점들이 이제 요 라이브러리 쓰다 보면은 편리한 함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또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제 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잘하려 그러면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고 내가 필요한 기능인데 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현할 수 있어도 라이브러리로 제공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구현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 걸 써야 됩니다. 그래야 개발 속도도 빨라지겠고 강건성도 빨라지겠고 다른 사람들이 코드를 봤을 때도 이해가 높아지는 거예요. 가독성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거고요. 물론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잘 갖다 써야 되겠지만 학습할 때는 우리가 직접 뭔가 만들어 보기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라이브러리를 잘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쓸 줄 아는 사람이 잘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바의 장점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C++ 문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C++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조금 편하게 자바 문법을 익힐 수가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뭐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지 쉬운 언어라는 건 없고요. 그런데 문법은 훨씬 덜 복잡합니다. C++는 문법이 매우 복잡하고 기능도 많아요. 기능도 많은데 자바는 그 C++에 비해서는 상당히 기능도 적고 내가 배워야 될 내용도 적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C++보다는 배우기 쉬운 언어고 사용하기가 쉬운 언어예요. 그리고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중 스레드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OS 수업 같은 데서도 실습해보고 실험해보기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C++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C++를 배워봤으니까 자바와 한번 비교해보면 자바는 타입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C++에서는 경고를 줄 수 있는 문제를 자바에서는 뭐라 해요? 문법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 것도 이제 오류를 줘서 더 정확하게 고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류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고요. 요것도 좀 편리한 기능인데 동적 할당을 하지만 내가 반납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C나 C++에서는 말럭하면 free를 내가 해줘야 되겠고 new 하면 delete를 해줘야 되는데 파이썬과 마찬가지로 뭔가 새롭게 만들어도 반납은 내가 안 해도 돼요. 반납을 내가 왜 안 해도 될까? 반납을 자바는 왜 안 해도 될까? 파이썬은 왜 안 해도 될까? 아까 차이점이 뭐였어요? C and C+는 프로그램 실행을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운영체제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할 수 있는 건 코드를 그냥 실행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막고 이러는 것 뿐인데 자바나 파이썬은 실행하면서 관찰을 할 수가 있고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는 실행하면서 어떤 공간들이 지금 쓰이고 있고 어떤 공간들이 더 이상 필요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파악할 수 있으니까 얘가 뭘 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 공간은 내가 반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관리하고 있던 이 JVM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런 아까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의 이점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JVM이 통제할 수 있으니까 JVM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기존 C and C++보다는 더 많아요. 더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주소를 유지하는 타입에 있지만 포인터 연산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뭐 주소에다가 더하기 3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게 또 오류의 주범이죠. 플러스 메타다가 접근하지 않아야 되는 메모리를 C는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죽는 거죠. OS가 못하게 막아서 프로그램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잘못 짰는데. 근데 자바는 그게 원천적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는 이제 그 조건식의 평가가 이제 불이 되겠고 예전 C와 호환이 돼야 되니까 이제 인트로 평가가 돼도 자동적으로 불로 변환해서 이제 처리를 되는데 이제 자바는 무조건 불연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고 그 불연으로 평가했을 때 이제 자동적으로 인트를 불연을 인트로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런 if n 요 n이 정수 변수예요. C++에 저거 문제 없죠. 뭐 0이면 실행이 안 되겠죠. 근데 0 이상 0 이외의 값이면 true로 인정해서 될 거예요. 근데 자바에서 저렇게 쓰면은 저건 문법 오류가 됩니다. 정수니까. 정수는 자동으로 C++는 뭐 0 아닌 값들은 true로 바꿔주는데 자바는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함수의 인자 전달은 자바는 뭐만 있냐? 값 전달인 것밖에 없어요. C++는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요. 값 전달, 주소 전달, 참조 전달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만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편하다는 거예요. 문법이 덜 복잡하다. 세 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어떤 게 좋을지 고민해야 돼요. 근데 자바는 어떻게 돼? 한 가지밖에 없어.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는 게 좋은 거죠. 고민할 게 있는 게 좋으신 분은 C+ 쓰시면 되겠고 연산자 다중정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C++는 연산자들을 내가 사용자 정의 타입에 정의해가지고 플러스나 뭐 마이너스나 이런 것들 정의해가지고 내가 만든 타입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짤 때도 덧셈 연산, 마이너스 연산 뭐 각종 연산들을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자바는 그거를 제공 안 합니다. 요거는 약간 해주지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강건성 측면에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해서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 측면에서 그러니까 상속이래. 객체장 측면에서 물론 객체장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 그 C++ 배워서 객체장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한번 C++ 자바 어떤 차이 있는지를 조금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C++는 상속과 관련해서 다중상속을 지원합니다. 부모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상속받을 때. 한 클래스를 만드는데 하나만 이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로부터 그 코드들을 물려받을 수가 있죠. 근데 자바는 안 돼. 오직 부모는 하나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중상속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모든 객체의 최상위 조상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C++는 내가 부모를 상속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코드는 안 해요. 그러니까 클래스 뭐 해가지고 A 땡땡 퍼블릭 B 이렇게 안 하면 클래스 A 이렇게 만들면 이 A 클래스는 부모가 있는 애예요, 없는 애예요? 없는 애예요. 근데 자바에서는 클래스 A라고만 쓰면 extends 뭐 해가지고 상속을 안 하고 있지만 얘가 부모가 없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 기본적으로 뭘 상속받아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럼 이 오브젝트라는 걸 상속받게 되면 상속에서는 제가 상속 얘기할 때 많이 드는 예제가 pet, dog, cat 뭐 이런 거예요. 애완동물을 상속받아서 강아지 만들고 고양이를 만들어요. 그러면
애완동물이라는 걸 이용해서 강아지도 처리할 수도 있고 고양이도 처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바에서는 맨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항상 상속 계층도를 그리면 꼭대기엔 누가 있어요?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럼 오브젝트라는 그 변수 갖고, 오브젝트 타입의 변수 갖고는 뭘 가리킬 수 있어요? 자바에 있는 모든 거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가 있어요. 파이썬도 있죠. 파이썬도 어떤 클래스 만드는데 내가 상속을 안 했어. 그럼 걔는 부모가 없는 애예요? 부모가 있습니다. 걔는 이름이 뭐예요? 파이썬은. 파이썬도 오브젝트예요. 근데 그 첫 문자가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파이썬도 똑같아요. 내가 상속을 안 하면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 클래스인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파이썬도 상속받습니다. 근데 이름은 대문자 O가 아니라 소문자예요. 추상 클래스라는 걸 쉽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라는 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객체를 생성하지 않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 그래요. C++는 추상 클래스를 만들기가 거의 어려워요. 유일한 경우가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추상 클래스가 돼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자바는 그냥 abstract한 키워드 수식하면은 이 클래스는 무조건 추상 클래스가 되고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접근 권한은 C++는 public, private, protected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public, private, protected, default.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서서히 다 설명드릴 거예요. 모든 객체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가상함수입니다. 가상함수가 뭔지 다 아시죠? 아까 얘기했듯이 상속을 해요. pet, 강아지, 고양이. 그렇게 되면 이제 pet이라는 걸 이용해서 강아지도 처리하고 고양이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바 코드인데 이제 만약 pet이라는 인자로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밑에 자식 클래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저 함수에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고양이도 전달할 수 있고 강아지도 전달할 수 있고 뭐 펫을 상속해서 햄스터를 만들었으면 햄스터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 저렇게 만들고 싶으면은 이제 매개 변수가 어떻게 해야 돼? C++에서 포인터나 참조 타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양한 애들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그냥 값 타입이면 안 되는데 자바는 저게 참조 타입이에요. 그러면 저 P를 이용해서 work라고 하는 걸어다니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work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를 실제 불러야 할지를 컴파일할 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 P로 강아지가 전달됐지, 고양이가 전달됐지, 햄스터가 전달됐지, 거북이가 전달됐지 모르잖아요. 앵무새가 전달 몰라요. 그럼 언제 가서 알 수 있어요? 실행 시간이 돼서 실제 인자가 전달되면 그때 가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알아서 그때 가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실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객체지향에서는 다형성이라 그러고 그 다형성이라는 게 실현이 되려 그러면은 컴파일 시간에 함수 호출과 함수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언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실행 시간에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late binding, 늦은 바인딩이라 그러고 늦은 바인딩을 하려고 그러면 C++에선 메소드가 뭐가 돼야 돼요? 어떤 메소드? 모든 메소드를 다 실행 시간에 연결시켜줘요? 안 해요. 모든 메소드 연결 안 해주고 뭐만 해줘요? 가상함수인 애들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가상함수. 그럼 가상함수로 만들려면은 내가 메소드를 정의할 때 뭘로 수식해줘야 돼요? C++에서는 virtual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수식을 해줘야 되겠고 아까 말했듯이 포인터나
참조 타입으로 걔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형성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자바는 모든 함수가, 모든 메소드가, 함수가 아니라 메소드가 가상함수예요. 모든 메소드가 기본적으로 다 늦은 바인딩을 해줍니다. 파이썬과 똑같아요. 파이썬도 뭐 버추얼 뭐 이런 키워드를 이용해서 수식해야지만 늦은 바인딩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해줘요. 그럼 걔도 왜 다 해줄 수 있냐? 왜 다 해줄 수 있을까요? 늦은 바인딩을 왜 다 해줄까요? 기본적으로. 얘도 왜 그럴까요? 얘도 JVM 때문에 되는 거예요. 왜? JVM은 다 관찰을 하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어차피 그거 보면서 한 줄 한 줄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얘가 오리다 뭐 강아지다 고양이다는 건 어차피 알게 돼요. 근데 C++는 얘가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알려고 그러면은 코드에 다 만들어줘야 돼. 다 컴파일러가 만들어가지고 줘야지만 운영체제가 실행할 때 그걸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어차피 JVM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 수 있어요. JVM만 제대로 뭔가 만들어 놓으면 만들고만 싶으면 하고 싶으면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다 있어요. 계속 코드를 실행하면서 뭐 정보 관리하고 싶은 정보들 다 누적해 놓고 보고 관찰하면서 최적화도 시키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파이썬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바는 기본적으로 모든 메소드가 가상함수다. 늦은 바인딩을 해준다. 그리고 자바는 모든 객체를 동적으로 생성하고 참조 변수로만, 주소로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한 것도 다 JVM이 잘 관리해 주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 JVM 관리 안 해준다. 내가 직접 반납해야 된다. 그러면 반납하는 게 귀찮죠. 반납하는 게 귀찮으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애들만 동적 생성해서 쓰겠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누가 다 해줘. JVM이 다 해줘요. 그러면 내가 굳이 얘거는 동적 생성하고 얘는 동적 생성 안 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면 돼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할까? 어차피 동적 생성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모든 애들을 다 그냥 어떻게 해요? 동적 생성하는 거예요. 동적 생성하고 그 관리는 내가 안 하고 누가 해요? JVM이 내 대신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하기가 수월하다. 문법이 단순하다. 뭐 구분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C++는 참조로 전달해야 될지 주소로 전달해야 될지 값으로 전달해야 될지 객체를 만들 때 값으로 만들어야 되나 뭐 동적으로 생성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고민을 자바에서는 안 해. 무조건 다 동적 생성하고 무조건 다 주소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원시 타입 8개, 8개 원시 타입 빼고는 다 객체로 만들어서 처리해요. 배열도 객체, 열거형도 객체, 그러니까 열거형 상수도 다 객체예요. 다 객체로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되게 심플하다. 시간